최경영이 주목하는 뉴스 최주류 시작하겠습니다. 예, 최주류에 나오는 뉴스들은 최근에 한 일주일 왔다 갔다 뭐 어제 뉴스일 수도 있고 오늘 뉴스일 수도 있고 또 일주일 전 뉴스일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서 조금 더 제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뉴스에서 더 찾아서 더 다른 자료가 나와 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자료만 가지고 제가 이 뉴스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외신만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제가 한 15년 정도 외신을 봐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깊숙하게 좀 많이 봐왔던 그런 분야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야들은 한국에서 그만큼 봐온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른 팩트들을 다 알고 지금 여러분에게 종합 선물 세트로 외신의 최근 뉴스를 해석해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말이죠. 대구 군위에 국내 최초의 SMR이 건설됐다고 경상매일 신문에 나왔고요. 일부 서울에 있는 신문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대구 군위에 국내 최초 SMR을 건설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구 군위에 국내 최초 SMR 건설 이렇게 헤드라인은 이렇게 뽑혀 있더라고요. 이게 6월 17일 날 나온 보도인데요. 한 일주일 전입니다. 한수원과의 사업화를 위해서 MOU를 체결을 했고 총 사업비가 4조 원이나 든대요. 4조 원 드는데 전액 SPC 조달 이렇게 돼 있습니다. SPC라는 거는 특수 목적법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할 때 사업성이 불분명할 때 또는 이 사업을 가지고 어떤 일방의 당사자가 다 책임지고 뭔가를 다 수행하지 못할 때 여러 한수원이건 민간회사건 원자력 발전소 같으면 보통 이제 현대건설이 많이 들어가죠. 건설회사건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은행이건 다 끼고 하겠다. 그래서 그게 특수목적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재무적 투자도 하고 주인으로서 누가 이제 쭉 그 드라이브를 걸겠죠. 여기서는 한수원이 드라이브를 걸겠죠. 그럼 한수원은 결국은 사실상 이제 국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나중에 이게 이 소형 핵 발전소 SMR이 수치가 잘 안 맞았을 때는 누구의 출혈이냐라고 하면 결국은 민간 기업들이나 재무적 투자자들이나 이런 쪽보다는 한수원의 출혈일 텐데 그 한수원의 출혈은 결국 우리 세금의 출혈이다. 근데 이 SMR을 건설하는 거는 무조건 좋은 것처럼 최대 930만 평의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거기다가 무슨 산단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한단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홍준표 시장이랑 한국 수력 원자력이랑 해가지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그 유명한 MOU 있잖아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 그리고 그거를 언제까지 한다고요? 2026년까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내후년에 이게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2030년대 2028년에 표준 설계 인가를 받고 2033년부터 상업 발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구시와 한수원은 그런 계획이다라고 이 신문에 써져 있습니다. 대구시의 보도자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대로 이 신문을 읽어드리면 대구시는 한수원 및 민간 건설사와 함께 사전 타당성 조사를 2026년까지 실시하고 정부의 관련 절차에 맞춰 2028년 표준 설계 인가를 받은 후 착공해서 2033년부터 상업 발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가 잘못될 수도 있고 이게 SMR이 우리나라에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도 여기 이 기사를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장밋빛 미래만 있고요. 그 다음에 TK 신공항의 물류 기반을 강화하고 신공항 안 만들어졌던데 좌우지간 최대 930만 평의 군위 산단의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이 SMR 통해서 뭐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말이죠. 이런 거를 보면 정말 중국이랑 비슷해요. 이거는 국가 주도로 지방 자치단체 그리고 에너지를 만드는 회사가 공기업이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민간 회사들이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막 따지면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방향이 이쪽이야 그러면 무조건 보조금 집어넣고 4조 원이 들든 얼마가 들든 간에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국민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 혹시 SMR에 관해서 이게 뭐가 지금 뭐라는 거야 이게 소형 핵 발전소가 뭐라는 거야 도대체 이게 돈이 된다는 거야 우리 미래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이거를 하면은 탄소 중립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신재생 에너지 안 해도 된다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조선일보가 하도 그렇게 보도를 많이 하니까 신재생 에너지 필요 없이 마치 이제 소형 발전소만 막 국내에 몇 개 지어 놓으면 그걸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일괄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철저히 자본주의적으로 저는 자본주의적으로 상업적으로 시장적으로 접근하는 게 제 접근 방법인데 소형 발전소의 전기값이 쌀까요? 그거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그 CNN이 방송을 한 게 있습니다. CNN이 방송을 한 게 있는데 CNN이 2024년 2월 1일에 야 미국이 말이지 이 러시아와 중국에 맞서서 소형 원자로 이 핵발전소 SMR 여기에 뛰어들었어. 여기에 거의 배팅을 했어. 그러면서 이게 이쪽으로 최대한 지금 밀고 있어라는 기사를 내보냅니다. 굉장히 이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인데 여기에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 이거는 기사의 제목입니다. 미국이 SMR 시장에 뛰어든 이유까지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이제 그 핵발전소의 새로운 기술 SMR이 핵발전의 어떤 르네상스를 지금 촉발시키고 있다. 그리고 미국도 여기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게 이 기사의 제목입니다.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문장부터가 사실은 알래스카에서 멀지 않은 시베리아 해안에서 뭐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시베리아가 어딥니까? 러시아잖아요. 야, 알래스카에서 멀지 않은 시베리아 해안에서 러시아 선박이 4년 동안 항구에 정박해 있어. 세계 최초의 해상 원자력 발전소인 아카데믹 로모노소프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차세대 원자력 기술인 소형 모듈식 원자력을 사용해서 그쪽 근방에 있는 육지에 있는 한 20만 명에게 에너지를 보낸다는 거야. 러시아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이 문장이 시작이 돼요. CNN 기사가. 그러면서 그 앞에 한 3분의 1 부분은 러시아와 중국이 얼마나 지금 SMR을 자국 내에 많이 건설하고 얼마나 싼 단가로 하고 있는지를 쫙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핵 경쟁에 소형 원자력 경쟁에 뛰어들지 않으면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불리해.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의 옆 나라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 그런데 그 나라들 중에서 특히 이제 핵발전소를 지은 경험이 없었던 나라들, 한국은 원래 자기들이 스스로 한다고 저렇게 발 벗고 나섰으니까 한국은 뭐 일단 제외하고 그런 나라들의 우리 SMR을 많이 팔아먹자.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수원이 우리가 그 기사를 꼼꼼히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기존의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 그리고 수출할 때 그게 우리가 이제 동구권으로 핵발전소 수출할 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야 우리 그거 우리 거야, 우리 특허야, 우리한테 돈 얼마 내야 돼 이래가지고 소송한다 이런 기사 잠깐 나왔었잖아요. 예, 몇 개월 전, 1년 전에 계속 나왔었고 그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핵발전소에 관련된 원천 기술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생산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핵무기도 못 만들게 만들어 놨잖아요. IAEA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거 가지고 뭘 그 기술 발전을 얼마나 할 수 있었겠어요. 70년대, 80년대 들어와서 웨스팅하우스에서 핵발전소를 막 만들니까 우리도 90년대 이렇게 80년대, 90년대 쫙 드라이브를 걸어서 많이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체르노빌이랄지 미국의 드리마일이랄지 그다음에 일본에서 저렇게 핵 발전소 사고가 일어나면서 발전소를 뚝 끊겼죠. 그게 한 10년, 20년 동안 뚝 끊겨 있다가 원자력 업계가 아이디어를 내서 야 이거 SMR은 스케일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 훨씬 더 위험성이 줄어들어. 그렇지만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은 계속 배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좀 줄어들고 작고 컴팩트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짓는데 비용 단가가 싸. 그래서 에너지 단가 면에서 지금 뭐 풍력이랄지 태양광이랄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랑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어.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으로 시장적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 경쟁력이 있다. 단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CNN의 기사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지. 뉴스케일이라는 미국 최고의 이 SMR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지난해 연말쯤에 이 아이다호 근처에 한번 만들려다가 포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어떤 기술적인 게 아니고요. 단가가 안 맞아요.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 단가로 그대로 지금 우라늄 가격 올라 있죠. 인건비 올라 있죠. 그다음에 플랜트 공장 만드는데 건설 비용 훨씬 더 많이 들죠. 이 단가로 만들어서 계속 그 값비싼 우라늄을 원료로 대서 그다음에 이 핵 발전소를 통해서 조그마한 핵 발전소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면 그 전기 단가를 그 카바를 하고 우리가 수익이 안 남아. 수익이 남으려면 엄청나게 높은 전기료를 미국 사람들한테 부과해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 그래서 포기한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CNN의 말입니다. 그래서 포기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건설 비용, 인건비, 그다음에 우리는 특허, 기술료까지 줘야 되겠죠. 거기다가 우리 우라늄을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라늄 뭐 이렇게 채굴 해가지고 이렇게 생산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라늄을 제일 많이 생산해서 팔고 있었던 나라들은 러시아, 중국이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 이들 나라에서 SMR도 제일 발달했어요. 단가도 훨씬 싸요. 물론 정부 보조금도 엄청나게 주죠. 전략적으로 그들도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으로 이게 군사 무기화도 될 수 있으니까 계속 핵 어떤 기술과 관련해서 계속 촉진하는 그런 어떤 촉매제가 되니까 계속 그거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우라늄을 가지고 있고 우라늄을 자체적으로 매장한 걸 생산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단가를 맞추기 때문에 싼 가격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은 그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의 우라늄의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안 합니다. 완전히. 그 상원에서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서 비준되고 안 합니다. 그게 한 달 전 기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러시아산이랄지 중국산으로부터 우리는 우라늄은 해방됐다. 그러면 미국은 우라늄 안 나나요? 미국도 우라늄이 엄청 나거든요. 그러면 그 우라늄을 그 인제 상업화된 그 우라늄을 그 핵발전소에 조그마한 소형 발전소 한두 개만 이렇게 공급을 할까요? 미국이? 아니면 본인들이 타겟으로 삼았던 러시아나 중국 옆에 있는 나라들에게 공급을 할까요? 당연히 옆에 있는 나라들에게 공급하겠고 한국은 주요 수출 대상국이 되겠죠. 미국에. 그러면 우라늄 가격이 쌀까요? 비쌀까요?
우라늄은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수입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지금의 지정학적인 역학구도상 미중이 이렇게 분리되고 있고 러시아와 저렇게 심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 할 수가 없겠죠. 우크라이나에 무기까지 보낸다고 하는 판에 그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미국으로부터 사와야 되겠죠. 또는 미국이 승인하는 나라로부터 사와야 되겠죠. 그러면 우라늄의 단가는 싸겠습니까? 비싸겠습니까? 말도 없이 비싸겠죠. 그러면 전기료가 싸겠습니까? 비싸겠습니까? 말도 없이 비싸겠죠. 그러면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일반 산업용이랄지 그다음에 가정용에 줄 때는 그 단가를 그대로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자의 폭이, 한국전력의 적자 폭이 계속 더 누적될 수가 있겠죠. 그게 지금 SMR의 현 주소입니다. 무엇보다 미국도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도 이번 세기 말, 그러니까 이번 세기 말이 아니죠. 올해가 2024년이죠. 2024년 이 10년도의 말쯤에나 가서나 이게 얼마나 비용이 맞고 단가가 맞을지 상업화의 어떤 맥락이 보일 거다. 기사의 내용이 그래요. 상업화로 성공 가능한지의 여부가 한 몇 년 뒤, 그러니까 2020년대 말쯤에나 결정될 거다. 미국도. 근데 한국의 대구 군위에는 뭐 어떻게 해서 상용화를 2030 몇 년에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그게 우리 전기 생산, 에너지 믹스, 그리고 탄소 중립 시대에 어떤 이익을 준다는 것인지 아무런 맥락이 없습니다. 아무런 맥락 없이 그냥 정부 지자체 말만 홍보를 저렇게 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이에 미국은 그러면 핵발전소만 뭐 조그마한 핵발전소만 지을 것 같아요. 거기는 아예 시작도 안 했다니까. 그 사람들은 2030년 이후에나 그거는 조그마한 거 하나 두 개 될지 아니면은 나머지는 뭐 수출하면 되니까.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는 우라늄 수출은 저 중국이나 러시아 저런 것들은 막아야 되고 우리 수출만 융성시키면 되니까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석유 뭐 제임스 딘 나왔던 자이언트 영화 기억나시죠? 그 주가 미국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나는 텍사스 아닙니까? 텍사스. 그 영화의 자이언트의 배경이 그 텍사스 주도 지금 통계들 보니까 그 뭐 미국 그 공영방송인 NPR에서도 그런 제목으로 한번 나갔었는데, 미국 텍사스 주마저도 캘리포니아보다 태양광과 풍력이 더 발전해가지고 텍사스 주의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의 3분의 1이 지금 태양광과 풍력,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미국의 모든 주 중에서 넘버원이 돼버렸습니다. 캘리포니아를 제쳤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 믹스에 굉장히 철저한 거죠. 신재생 에너지. 텍사스 주마저도 석유가 그렇게 펑펑 나는 텍사스 주마저도 태양광으로 그렇게 재미를 보고 태양광 풍력으로 최대한 그쪽으로 빨리 돌리고 있다. 그러면서 석유는 한쪽으로 또 계속 막아주고 있다. 그러면서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SMR을 해서 본인들도 본인들이지만 그걸로 수출해서 먹고 살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윤석열 정부는 SMR만 모든 것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내 언론은 이런 전반적인 맥락에 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쪽에 속하고요. 보통 어지간한 OECD 국가들, 특히 유럽연합에 있는 국가들은 다 12% 막 13% 이렇게 돼요. 예? 근데 우리는 한 자리 숫자죠. 신재생 에너지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한 3년의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최경영이 주목하는 뉴스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이 주목한 뉴스 최주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6월 25일인데요. 어제 환율이랄지 금리, 달러 이야기를 좀 못해서 그 이야기에 오늘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굉장히 많은 관련된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세 가지만 짚겠습니다. 근데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파이낸셜 타임즈인데요. 이머징 마켓, 우리나라를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하기도 했다가 OECD에서 또는 뭐 어드밴스드 마켓으로 어드밴스드 네이션 이카노미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선진국 시장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개도국 시장, 떠오르는 시장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을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머징 마켓의 화폐들이 가장 2020년 이후로 최악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이게 전체 내용이고요. 그게 이유가 뭐냐? 미국이 워낙 좋다. 경제가 워낙 좋고, 뭐 원래 일반적으로 말이죠. 세계 경제는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면 이머징 마켓, 한국을 비롯한 미국이나 이른바 유럽의 구선진국들 있잖아요. 뭐 아시아 신흥 선진국들 말고요. 구선진국들은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미국도 떨어졌죠. 2%나 그 이하대로 떨어져 있었고 그 나머지 나라들 아시아 중심의 나라들은 3%나 4% 아시아의 뭐 네 마리 용이라고 했던 뭐 한국, 대만 뭐 이런 나라들은 3, 4%뭐 못해도 그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진짜 그 개도국들 있지 않습니까? 예, 진짜 개도국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과거에 성장했듯이 한 7, 8% 그렇게 성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칠레, 헝가리, 브라질 같은 경우는 금리를 지금 이미 인하를 했어요. 이미 인하를 했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한 달 좀 안 됐죠. 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예, 거기는 이제 선진 시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도 내렸는데 미국은 지금 꿈쩍도 안 하고 있죠. 거기에서 미국이 고정금리를 5.2에서 5.25 수준에서 이렇게 계속 가지고 가니까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역시 이머징 마켓이더라. 그래서 게다가 이머징 마켓이 금년에도 성장률이 그저 그렇고 미국 성장률은 굉장히 탄탄한데 내년에도 그저 그렇다라는 게 시장의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제가 따로 뭐 OECD랄지 IMF 보고서랄지 이런 것들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금년이나 내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미국도 약간 뭐 하락하긴 하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미국은 굉장히 탄탄한 경제 성장을 구가를 하고 있고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는 안 나왔지만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저성장 체제에 들어갔고 공급망 분리가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자꾸 압박을 넣고 있잖아요. 중국과는 수출 수입을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압박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볼륨 자체가 세계 무역의 볼륨 자체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머징 마켓의 성장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타격을 왜냐하면 우리는 경제 특히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강국의 나라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에도 이머징 마켓의 성장률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달러 강세가 지속될 거고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의 통화 가치는 2020년 이후로 최악의 시기를 맞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렸어요. 기사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중국 경제도 안 좋다 보니까 이걸 덧붙이면서 사우스 코리안 원 한국의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7% 폭락했고요. 바트화하고 인도네시아 루피아가 6.5% 하락했네요. 이렇게 보면은 한국의 원화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보이시죠? 태국의 바트화랄지 인도네시아의 루피아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1,400원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 페북 친구들 중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랄지 리서치 증권사 리서치 센터 여러 곳에 뭐 부사장들이랄지 뭐 이런 임원급들이 꽤 있는데요. 그분들이 페북에서 예측하는 것도 1,400원대가 당연하다는 듯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지금 잠깐 봤더니 1,388원으로 끝났네요. 예. 1,388원이고 그러면 뭐 1,400원대야 당연한 것 같고요. 예. 그런데 미국은 연초만 해도 한 6번에서 7번 정도는 금리를 내릴 것이다. 제 말이 아니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렇게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6번이나 7번 정도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따라갔죠. 하지만 제가 그 경제쇼를 오마이TV에서도 했었고 지금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마이TV에서 경제쇼를 들으셨던 분들은 거기에 속지 마시라. 올 봄부터 제가 그거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 많아야 3번 그리고 2번 그렇게 보수적으로 봤던 것들이 결국은 맞았습니다. 예, 제가 맞았던 이유는 뭘까요? 예,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금리를 하락시키려면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려면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정학적 국제 정치 경제학적 구도상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의 스탠스상 쉽지 않다. 예, 인플레이션을 잡는 척하지만 즐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당한 선에서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보수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올 봄부터 제가 생각한 게 맞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래서 올 연말까지 끼케야 지금 한두 번이고,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는 키아란 쿠티스라는 이 이머징 마켓 포트폴리오 매니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예. 1,400원의 환율이면 우리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원자재를 70% 원자재 중간재로 다 수입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달러로 결제를 하는데 당연히 1달러에 1,000원을 줬던 거를 1,400원을 줘야 되니까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기본적으로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 한국 같은 나라는 물가를 낮출 수가 있겠습니까? 낮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을 비롯해서 정부는 속없이 계속 금리 인하를 외치고 있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해야 자산 가격이 그나마 안정되고 본인들의 지지층은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 나라가 동아줄 기둥뿌리 썩는지도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이든노믹스와 MMT, 현대화폐이론이죠. 예, MMT라는 모던 머니터리 시어리, 현대화폐이론을 같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노믹스, 월스트리트저널은 공화당 중심의 경제신문인 거는 다 아실 테고요. 그리고 특히 북한에 관해서 굉장히 매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신문입니다. 그러나 세계 자본주의 시장을 주물락주물락하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와 또 하나의 대서양을 왔다 갔다 하는 저쪽에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있죠. 이 사람들의 생각은 한국의 기재부 관료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돈 풀면 안 된다. 돈 풀면 안 되지만 감세는, 트럼프의 감세 정책 같은 거는 괜찮다. 감세를 해도 돈이 풀리는데 그게 인플레이션이 되는데 무슨 논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이든노믹스는 현대 화폐 이론, 아무리 돈을 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인플레이션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게 MMT의 핵심적인 이론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현대 화폐 이론도 때리고
바이든노믹스도 사실상 저거는 그 주류 경제학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MMT 이론, 현대 화폐 이론하고 똑같은 것이야. 바이든노믹스라는 거는 그냥 돈만 막 뿌리면 되는 거야. 되는 거야라고 주장하는 저런 거는 완전히 사이비 경제학이야. 많이 들어봤죠? 문재인 정부 때 또는 이재명 당대표가 어느 정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때 하는 그 기재부 관료들의 이야기, 그리고 보수 신문들의 이야기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제 화폐를 시장 가치의 가치 교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민간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MMT는 반대가 아니고 다른 측면으로 보는 거죠. 화폐 발행 목적을 국가 정부의 조세 징수, 화폐 발행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국가는 절대 망하지가 않으니까, 국가는 과도한 인플레이션만 없다면 화폐를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다가 MMT의 핵심 이론입니다. 그런데 제가 MMT를 뭐 옹호하는 거는 아니고요. MMT를 쓸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쓸 수 없는 나라가 있고, 쓸 수 있는 시기가 있고 쓸 수 없는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MMT가 통용이 되지 않은 이머징 마켓에 무슨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들만 쭉 열거했는데, MMT가 통용됐던 나라가 있어요. 일본이 그렇고요. 예. 일본은 아무리 돈 풀었어도 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죠. 한 20년 동안 돈을 풀었는데. 기축통화라는, 중기축통화라는 그런 그 특징이 있고요. 미국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도 사실은 뭐 절대적인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돈을 지금 그들의 형편에 맞지 않게 막 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아무리 뭐 미국 언론에서 그리고 한국 언론에서 야 저거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도 지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이 안 사면 뭐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뭐 공포 분위기도 조성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미국의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는 아직도 탄탄하고요. 예. 그게 그대로 그 기축통화국의 지위로 돈을 지금 남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남발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국 보고 너희들이 제조를 너무 싸게 해가지고 불공정 경쟁에서 너희들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과 또 이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측면이 굉장히 크다. 중국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의 사이즈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는데, 미국만이 믿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로 다 달려 들어가고, 미국의 달러 신뢰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값어치가 하락하는 게 아니고 미국 달러 강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달러 스마일 현상을 오랫동안 구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인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정치 군사적인 어떤 근육, 머슬로 그거를 함께, 경제적인 이득도 함께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 MMT를 향유하고 있다. 그런 나라다. 한국은 되냐? 안 된다라고 봅니다. 예. 한국은 그렇게 힘들죠. 예, 거기다가 지금 현재 그 환율이랄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정부는 지금 뭐 국민연금 동원해서 지금 환율을 막고 있으면서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상황이, 경제 성장률이 이렇고 중국 경제 이렇게 들어가고 꼬그라지고 있고, 한국 경제 성장률 자체가 꼬그라지는구나, 잠재 성장률 자체가 꼬그라지는구나, 인구 줄고 있구나, 이런 거를 뭐 다른 나라들도 다 알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다시 올라간다,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 그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열심히 노동하고 생산성 높여서 힘들게 뭔가 능률과 효율을 다 높여야, 그리고 고부가치 산업으로 진입하고 꾸역꾸역 올라가야, 그래야 환율의 가치가 조금 올라갈 수 있겠죠. 예. 돈으로 지배하는, 달러로 지배하는 그런 나라 또는 엔화로
제국주의 시대 이후부터 그리고 수출이 한참 잘 됐을 때 그리고 전쟁 때 이때 다 이렇게 엔화를 튼튼하게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에서는 가능합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죽어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그 막 돈을 푸는 달러 덕분에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한국 쉽지 않을 것 같다. 그것과 관련해서 카이스트 그 경영공학 공부하신 분이 최근에 책을 하나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요일 날에 이분 오시기로 했는데 이분도 생각이 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도 소개할 겸 한번 그거는 녹화를 해서 이번 주 일요일쯤에나 한번 방송을 하겠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거는 제가 이제 쭉 말씀드렸잖아요. 달러 강세는 아무리 돈을 풀어도 미국은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저와 똑같은 이야기를 포린 어페어스, 미국의 포린 어페어스는 약간 좀 민주당 색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민주당 색채가 강한 외교 잡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탑 달러 Why the dominance of America's currency is harder than ever to overturn. 이 결국은 미국 이 정도 되면 이 정도로 뿌리고 이 정도로 국가 부채가 심하고 GDP의 100%를 넘어가고 지금 뭐 국방비 수준을 넘어가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두 가지잖아요. 국방비하고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라고 해가지고 사회적 약자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연방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돈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액수가. 국방비보다 훨씬 높죠. 그런데 지금 그 국방비를 넘어서서 미국의 전 세계를 지킨다는 미국의 국방비를 넘어서서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에 쓰는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무엇이?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이. 그러면서 이제 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절대 안 돼.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를 공격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 때 보수 신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빚 많이 내면 나라 망해라고 하면서 정부를 엄죽달싹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게 정치적으로는 야당에게 유리하게 어떤 여론의 지형을 조성하는 그런 그 상황, 그런 어떤 보도 논조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포린 어페어스에서는 왜 미국 달러 강세가 계속되고 이게 전복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냐면 지난번에 지난주였죠. 그 파이낸셜 타임즈인가요? 다른 신문에서 이야기한 것들 그런 원인들과 덧붙여서 앞에 또 이제 미국의 경제 강세나 이런 기본적인 체력 문제와 덧붙여서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요거 굉장히 좀 긴 내용인데 딱 요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순채무국이잖아요. 근데 너무 큰 고래예요. 그러니까 대마불사가 된 거예요.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달러화가 오히려 폭락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내가 나중에 1,000원 줘야 될 게 그 가치가 2분의 1로 폭락했어. 그럼 누가 좋겠어요? 근데 나는 제조업으로 막 벌어가지고 그 달러를 그냥 이렇게 열심히 벌어서 딴 데서 이렇게 꾸역꾸역 우리나라처럼 벌어서 또는 금이라도 이렇게 금부치라도 팔아가지고 어떻게 꾸역꾸역 마련해서 달러로 갚아줘야 되는 나라가 아니고요. 달러를 찍기만 하면 되는 나라야. 근데 달러와의 값어치가 폭락해. 그러면 누가 좋을까요? 오히려 미국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게 극단적인 경우지만. 그러니까 그 달러에 미국의 채권을 사준 수많은 나라들이 오히려 그걸 반기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마불사에 걸려드는 거죠. 기축통화국의 덫에 걸려든 세계 경제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미 미국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아니 본인들의 달러 리저브 있잖아요. 달러의 외환 보유고의 가치도 폭락해 버리는 데다가 미국은 아이고 이렇게 달러 가치가 폭락했네. 그러면 싸게 찍어서 그냥 줄게. 2분의 1로 폭락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만 망하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폭락하기가 힘들다라는 거를 그래서 오히려 다른 나라들 채권국들이 달러의 강세를 유지시키려고 한다라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포린 어페어스가 지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의 부분들은 지난주 것 달러 강세의 이유에 관한 것들은 설명이 돼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최주류 최경영이 주목하는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구독하는 몇 개의 그 주요한 유료 구독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말씀드린 김에 그냥 해버릴게요. 공개 방송이 된 김에 말씀드리면 파이낸셜 타임즈랄지 뭐 월스트리트저널이랄지 이런 거는 세계적인 경제지고요. 전형적인 우파 경제지고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거의 뭐 100년 넘었죠. 그 제가 KDI에서 공부할 때도 이카노미스트랄지 파이낸셜 타임즈 출신의 이카노미스트 기자였군요. 그 한국 분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죠. 미국인인데 그 한국계입니다. 그 진짜 영어 잘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그분 이카노미스트 기자 저보다는 한 10년 정도 선배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연세실 겁니다. 지금 은퇴하셨을 텐데 그분을 대하는 KDI 교수들의 태도를 보고 이카노미스트의 위상, 영국 이카노미스트의 위상을 알았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그런 주간지를 넘어선 일간지 100년이 넘는 영미 자본주의를 지키는 진짜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진짜 보수주의자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공화당 보수주의자들에 가깝습니다. 예. 여기는 정통 보수주의자들이고요. 예, 파이낸셜 타임즈는 월스트리트저널은 영국 공화당 경제지에 가깝다. 이렇게 특히 루퍼드 모덕이 인수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더 됐습니다. 그리고 뉴욕 타임즈랄지 제가 보는 워싱턴 포스트랄지는 민주당의 리버럴 색깔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강하죠. 그러나 모든 신문사들, 포린 어페어스도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외교 잡지인데 그것도 민주당 색깔이 좀 강하죠. 근데 모든 그 신문사들 그러니까 정통 자유주의, 보수, 자본주의를 지켜왔던 파이낸셜 타임즈부터 미국 공화당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약간 이 세금 문제에 관해서는 약간 좀 다른 색깔을 내고 있고 워싱턴 포스트랄지 뉴욕 타임즈랄지 포린 어페어스는 파이낸셜 타임즈와 비슷한 색깔을 낼 때가 굉장히 좀 많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전체 기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한국만 이상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이상한 논쟁을 하고 있고 전 세계 정통 보수지들 또는 우파 경제지들마저도 전혀 다른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논쟁, 아주 본질적인 논쟁을 하고 있고 세금의 문제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진보적입니다. 그런데 그들 나라에서는 보수 경제지입니다. 제가 자꾸 제 자신을 저는 자유주의 보수주의자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런 세계적인 스펙트럼 하에서 이념적 스펙트럼 하에서 보면 나는 유럽에 가면 그냥 우파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이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에드워드 루스의 기사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에드워드 루스나 마틴 울프라는 정말 뛰어난 그 기자들이 있는 것이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을 제가 아직까지도 보고 있는 이유는 그레그 입이라는 굉장히 뛰어난 기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허드 온 스트리트 칼럼을 뭐 이 기자 중심으로 이제 다른 기자도 씁니다만은 이 기자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랄지 시장을 보는 안목은 정말 뛰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즈의 버팀목들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에드워드 루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뭐 미국 좌파 뭐 빨갱이 뭐 이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하얀 백인이고요. 예,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백인 맞죠? 예, 백인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제가 시니컬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트럼프가 되면 경제적으로 미국 경제는 최악일 것이다라는 뉴스입니다. 예. 자본주의를 지탱한다는 신문에서 과감하게 써버리죠. 예, 칼럼을 저렇게 씁니다. 전체 내용을 너무 칼럼 내용이 좋아서 제가 일일이 번역을 후다닥 했습니다. 쫙 읽어드릴게요. 제가 번역한 걸 그냥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기사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기사 내용입니다. 미국 트럼프가 되면 미국 민주주의 몰락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무디스 분석, 무디스 빨갱이 아니죠. 예.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입니다. 무디스 분석 등에 따르면 트럼프의 정책들 그대로 하면 미국은 2025년 내년 중반쯤이죠. 경기 침체가 촉발될 거라는 무디스의 분석이 있었다. 그리고 미국 하위 50% 소득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다. 기사 내용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건 무디스 분석의 반일 뿐이야. 무디스는 지금 트럼프의 오랜 주장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모든 수입품에 대한 일반적인 관세 10%를 하고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 같은 경우는 그거는 한 60% 관세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만 해도 2025년 내년 중반쯤에는 미국 경제는 침체기로 들어선다. 이게 무디스의 분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미국의 일반 평균 가구, 아까 하위 50% 소득계층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힌다고 했죠. 거기는 한 해 1,700불, 지금 우리 돈으로 생각하면 한 250만 원 안팎 될 것 같습니다. 250만 원을 더 상품 가격으로 지불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더 가중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는 뭐라고 논쟁이 되느냐? 영국 사람 이야기예요. 빨갱이 이야기 아니에요. 물론 공화당은 그걸 가짜 뉴스라고 하지. 그리고 공화당은 이렇게 주장한단다. 그걸 중국 공산당발 가짜 뉴스라고. 한국의 어떤 정당이 생각나죠? 예. 세상은 이렇습니다. 예. 중국 공산당발 가짜뉴스라고 이 사기를 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은 거의 자유무역하면 공산주의 하는 거야 라고 윽박지르듯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큰 문제다라고 에드워드 루스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말이죠. 미국의 민주당도 스탠스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왜냐? 유권자들이 돌아있기 때문에. 예. 미국에서는 두 가지, 유권자들 때문에 두 가지의 합의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일단 세계화는 나쁜 거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은 지금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제로섬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는 결국 네가 마이너스면 내가 플러스, 네가 플러스면 내가 마이너스. 그래서 자유무역의 원래 기본 가치가 윈윈 게임이잖아요. 너는 싸게 팔아서 좋고 나는 싸게 얻어서 좋고 나는 내가 경쟁력 있는 걸 너희들한테 싸게 팔아서 좋고 너희들은 그거를 싸게 얻어서 좋고 그렇게 되면 두 나라의 GDP가 같이 상승하고 경제 성장률은 높아질 거야. GDP는 계속 커지고 그 큰 GDP 덕분에 사람들이 풍족해질 거야. 그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그리고 미국 언론과 한국 언론이 전파해왔던 세계화 이론, 자유무역 이론, 150년 전에 리카도가 이야기했던 그 자유무역론입니다. 우리 다 배웠잖아요, 사회 시간에. 그런데 그게 지금 미국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두
두 당에 의해서 부정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는 나쁜 거고, 야, 중국이랑 자유무역 해봤자 어차피 쟤네들은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미국의 주장이고요. 중국은 아니 너네들이 경쟁력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여하튼 바이든도 트럼프가 무역 관세를 저렇게 높인다고 하니까 크게 반기는 못 들어. 왜냐? 유권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최근에는 더 나가 버렸어. 그게 올 타리프 팔리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부 다 관세를 다 때려 박을 거다라는 이야기죠. 중국에만 그러는 게 아니고 올 타리프 팔리시에 그러면 한국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한국 언론은 그런 이야기 안 하지만 올 타리프 팔리시니까 당연히 한국 들어가죠. 유럽도 저 난리인데. 유럽은 1년 전, 2년 전부터 트럼프가 되고 나면 탄소 중립에 관해서, 이거는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까지 쭉 봐온 모든 외신의 일관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전문가들의 일관적인 내용이 전 세계 유럽,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말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 선진국들에서는 트럼프 되고 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무역 정책, 그 다음에 에너지 정책, 탄소 중립 정책에 관해서 그때 다시 11월에 생각하자라는 어떤 합의 같은 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특히 무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나오면 올 타리프 팔러시로 나오면, 그래서 모든 나라에 10% 일반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보복하게 될 거야. 우리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세계 경제 침체로 이어진다. 이게 에드워드 루스의 이야기죠. 그 에드워드 루스는 지금 미국 경제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나타난 패턴들 그리고 주장들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무역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무역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왜 트럼프가 그렇게 이런 주장을 하냐면, 미국 유권자들한테는 수입 관세를 그렇게 높여버리면, 여기에서는 이 기사에서는 아주 짧게 나왔는데, 그러면 당신들한테, 부자들한테, 중산층 이상들한테 소득세를 덜 내게 되거나 안 내도 돼. 왜냐하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들한테 텍스를 붙이는 거잖아요. 세금을 붙이는 거니까 당신들의 인컴 텍스, 소득세가 줄어들게 될 거야. 또는 나는 폐지할지도 몰라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트럼프가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고,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이 저변에 마치 극우 유튜버들처럼 극우 유튜버들의 말을 믿는 한국의 대통령 과 같은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영국에 있는 유명 기자가 정말 또라이구나라는 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너무 나가 버린 거죠.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수익 감세로 미국의 소득세나 세수를 완전히 메꾸기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하죠. 무역은 안 될 거고, 그만큼 사이즈, GDP는 쪼그라들 거고, 사이즈가 쪼그라드는데 어떻게 돼요? 부가세랄지 소비세랄지 미국 세일즈 텍스 있잖아요. 다 쪼그라들겠지 뭐. 그러면 그게 여기 표현으로는 이런 거죠. 계속 개가 자기 꼬리 물려고 뱅뱅뱅뱅 돌잖아요. 팽이가 도는 것처럼 그런 꼴이 될 것이다. 그래서 19세기식 보호무역하고 중상주의 하면 결국 모든 날벼락은 경기 침체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블루칼라들, 노동계층과 그 가족들에게 떨어진다. 그런데 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혜택은 부자들에게 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들은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에드워드 루스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디스의 연구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경기 침체로 미국은 빠져든다는 것이고요. 예,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트럼프 말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고 트럼프 때 미국 상무부 그 무역 대표부의 대표를 했던 사람인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지금 이 모든 이론을 다 만들고 있고요. 제가 몇 개월 전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을 봤거든요. 굉장히 긴 글인데 보고 정말 기함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곧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됩니다. 재무부 장관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세계 경제는 파토날 줄 몰라요. 이 사람은 철저히 보호무역주의자고 중상주의 무역주의자고 미국은 세계 경제와 디커플링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중국과는 완전히 결별하는 게 맞다. 중국한테 자유무역으로 우리는 다 퍼나르고 있고 퍼주고 있고 미국이 퍼주고 있고 우리의 중산층의 일자리가 다 뺏겼기 때문에 중국이랑은 절대 안 한다. 우리는 보호무역으로 간다. 우리는 중상주의로 간다를 아주 노골적으로 자신의 이론을 통해서 구구절절 써놨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유무역주의자이고 정통의 보수주의자들인 에드워드 루스나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대출 이자 높아지고 인플레이션 심화되고 탈세계화의 세상으로 갈 것이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미국은 결국 지금 제롬 파월도 바꿀 것이다라는 거죠. 트럼프가 된다면. 자, 두 번째 시나리오. 바이든이 된다면 바이든 이기는 세계 경제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도 명확치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에드워드 루스도 똑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말을 또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따라쟁이니까. 따라쟁이라는 게 뭐냐면 바이든이나 앨런이 디커플링이나 디리스킹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야 디커플링 하는 게 아니고 1년 만에 확 바뀌잖아요. 우리는 디리스킹 하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앵무새처럼 따라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기자들은 질문을 합니다. 디커플링하고 디리스킹하고 차이가 뭐야? 너희들 구별할 수 있어? 여기에서 바이든 스스로도 에드워드 루스 기자는 바이든 스스로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을 이야기하는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나 미국 대통령조차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의 거대한 무역 흑자나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서 미국의 주장에 따르면 그것이 문제라면 왜 반도체나 AI 정도에서 멈춰? 왜 그게 디리스킹이야? 디커플링이 아니고? 어디쯤에서 선을 그어야 되는데 너희들 지금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잖아. 꼭 반도체나 AI 뿐이야? 특히 이거는 산업 구조를 알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중국이 얼마나 세계 경제 공급망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당연한 이야기죠. 이렇게 산업과 기술들이 융복합된 연결된 세상에서 완전히 중국이 세계 경제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어떻게 디리스킹을 해 가면서 사실은 디커플링을 해가 어느 선까지 기술이 융복합돼 있는데 세계가 연결돼 있는데 그 선을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이익이 다 다른데 독일의 이익이 다르고 독일의 폭스바겐 이익이 다르고 미국의 GM이나 포드 이익이 다르고 중국의 폭스콘 공장 아직도 그 융성하고 있는 계속 하고 있는 애플의 이익이 다른데 어떻게 그걸 구분할 거야? 못하고 있죠. 아직까지도.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방향은 같다는 것이죠.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만 차이는 역시 정도와 수준과 속도라는 겁니다. 속도.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나 가자지구 전쟁에서 완전히 손 떼겠다는 것이고 세계 경제와 완전히 분리시키겠다. 그리고 대만 문제도 중국이랑 딜이 된다면 우리가 먹을 게 더 많다면 무역이나 다른 경제적 이득으로 먹을 게 더 많다면 대만 문제에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딜이 가능하다는 말을 실제로 트럼프가 했어요. 에드워드 루스가 지금 이런 기사를 쓰는 이유는 저도 그 트럼프의 그 말을
보고 한 몇 개월 전에 한 말인데요. 한 2개월 전에 한 말일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거는 대만 문제에 관해서 중국이랑 협상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네. 바이든의 스탠스와는 다르네.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했어요. 그런 점에서 결국은 수준과 속도가 바이든과는 완전히 다르다. 트럼프는 지금 세계의 어떤 경제학자들 그리고 세계 선진국, 한국을 포함한 정상적인 경제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는 물론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논쟁거리죠. 예. 정상적인 그 어떤 자유무역의 어떤 체제라는 게 옳고 오르냐 그르냐에 관해서는 또 다른 차치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체제 그리고 현재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들과 비교를 해보면 트럼프의 이 어떤 디커플링의 수준 그리고 세계 무역을 파괴하는 수준은 그야말로 파괴적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결론은 우리가 지금 트럼프 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대로 트럼프가 실행을 한다면 물론 트럼프가 워낙 변동이 심한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 가서 또 어떤 변동을 부릴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한다면 그거는 미국 경제의 리세션을 초래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세계 경제에도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이든은 다른가? 이 기사의 마지막에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이든은 몽유병 환자처럼 걸어서 천천히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신냉전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트럼프는 트럼프의 당선 그 자체가 악몽이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건 바이든이 당선이 돼서 바이든이 어떤 비전을 또 다른 비전, 미국 경제에만 좋은 게 아니고 세계 경제 전체에 좋은 윈윈의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그게 미국의 중하층, 중산층 계급에게도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끝맺고 있네요. 제가 미국의 경제지들이나 미국의 신문들,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다 포함해서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익과 명분과 가치와 이념을 구분해서 하나씩 그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노동자 계층에 좋을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기업가들에게, 부자들에게 좋을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그냥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관해서 어느 누구도 이 사람 좌파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감추고 있는 세력이 90% 이상 언론에 차지하는 한국만 그 이익을 이건 노동자들한테 손해인데 한국의 중산층들한테 손해인데 라고 이야기하면 너 좌파지 라고 의심을 받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의심을 받습니다. 그런 세상이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이제 그 일반적일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그게 평평한 운동장의 기울기가 제대로 이렇게 평평해지는 그 수준이 되면 제가 믿는 말을 더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너무 이상한 사회예요. 한국은.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